베네수엘라 국가 재정은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석유 산업들을 다 국유화를 하면서 거기에 일하고 있는 이 전문 인력들,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추방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멈추게 되는 거고, 석유 채굴, 정제 능력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다운이 돼 버린 거거든요. 국가 부채가 GDP 한 200%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샤베스주의자들, 이들이 다 총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밀어내질까요? 10중 8구 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이 노골적인 군사 개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두로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미국의 영향력 하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 즉 중남미와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그린랜드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 이외에 누구도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실제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걸 트럼프 커롤러리라고 부르고, 트럼프 따름 정리, 많은 사람들은 던로 독트린이라고 하죠. 1823년에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먼로 대통령이 이 남북 아메리카에 다시는 유럽 세력이 들어와서 여기를 식민지를 삼지 말아라 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걸 미국이 나서서 막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걸 먼로 독트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들은, 남북 아메리카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미국의 식민지를 삼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다만 유럽의 식민지로 더 이상은 삼지 말아라고 하는 선언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마치 이 남북 아메리카 전체가 다 미국의 영향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변해버렸었죠. 그리고 소련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소련과 미국이 대치를 하면서 더욱더 그게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 남북 아메리카 쪽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쿠바를 사이에 두고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핵무기를 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거를 그 쿠바에다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핵전쟁 감수해라고 위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극한 대치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먼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아메리카 전체가 다 미국의 영향권이니까 누구도 손대지 마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미국이 실질적인 유일한 슈퍼파워가 되면서 전 세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안심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럴 것까지 뭐 있어, 그냥 사이좋게 살지. 그래서 먼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폐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중국까지 WTO에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유무역의 시대가 펼쳐지고,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데들이 이제 중남미, 특히 이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또 베네수엘라 이런 데들하고 이제 미국보다 이런 중국, 러시아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그거를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다 나가라. 그리고 반미 국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던로우 독트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니까 그 앞에 D를 따서 그래서 던로우 독트린이라고 된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예요. 왜? 이거는 완전히 뭐 이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반미 성향이 강한 데다가 이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지, 또 무기도 다 중국 무기, 러시아제 무기 들여오지, 이게 뭐 완전히 그러니까 친중, 친러시아 국가의 아주 대표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쿠바하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용납을 못하겠다. 거기다가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이 꼭 저 좀비같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고 이러는 게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이 마약들이 다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이게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이 남미 콜롬비아 이런 데를 통해 들어오고 그 중간에 유통 경로로 이제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거죠. 이 문제도 해결을 하고 싶은데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한테는. 근데 직접 그걸 하려면 사실은 중국을 때려야 되고 멕시코를 때려야 되는 거죠. 특히 펜타닐 같은 것은 그것의 원료는 중국이 원산지이고 그 펜타닐의 전구체 원료를 들여다가 가공하는 데는 멕시코고 그걸 미국에 들어온단 말이죠. 하지만 멕시코를 때리기도 불편하고 중국은 더욱더 만만치가 않고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좀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한테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너 나가라. 여기서 물러나면 퇴위를 하면 미국이 너의 안전을 보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미국의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 안전한 망명을 허용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마두로가 그거를 이제 웃기지 마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거 가지고 막 놀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네. 이제 말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는 유조선들 특히 그림자 선박이라고 하는 이제 밀무역을 하는 석유 밀무역을 하는 그런 선박들을 납포를 하고 거기 가서 이제 그거를 못 가게 이제 그 체포도 하고 뭐 그렇게 폭격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항공모함 전단도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 갖다 놓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사실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도 긴가민가 했대요. 이거 군사작전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대선 과정에서도 그 계속 약속을 했던 게 뭐냐면 나는 세계의 전쟁을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전쟁을 없애겠다. 평화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평화회담 맺어라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나서서 전쟁을 하게 되면 좀 말이 좀 우습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망설이고 있었는데 막 루비오 같은 이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 이 강경파가 이제 설득을 한 거죠. 보십시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군사적으로 해결을 합시다. 그리고 충분히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스파이도 다 침투가 해 있고 그들의 미사일망이라든가 방공망이라든가 이런 거 다 파악이 돼 있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걸 다 무력화시켜서 아주 간단히 작전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설득이 먹혔고 그래서 이 사건이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약 문제에 대한 마약을 미국에 공급하는 그 세력에 대한 경고도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 반미 국가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그널이기도 한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 석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석유 매장량이 세계 제1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석유 매장량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다만 그거를 채굴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 이 차베스 때부터 차베스는 1999년에 집권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도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차베스가 들어와서 이 석유 산업들을 다 국유화를 하면서 거기에 일하고 있는 그 이 전문 인력들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추방을 해버리고 그 대신에 차베스 산하에 자기 말 잘 듣는 사회주의자들로 다 교체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일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뭐 일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다 거기다가 바꿔버리니까 공장이 멈추게 되는 거고 석유 이 채굴 정제 능력이 완전히 뭐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다운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석유 산업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 그 전에 한참 때에 비해서 이 능력이 한 10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이 돈,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의 이 석유 시설을 미국이 장악을 해서 그것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면 여기에서 굉장한 돈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석유 가격도 낮출 수 있고, 그러면 러시아에게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거고, 러시아도 중요한 석유 수출국이니까 말이죠.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것으로 베네수엘라의 이 재건, 경제 재건하는 데 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석유 산업을 살려서 그 돈을 쓰자라고 하는 목표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 가장 큰 걸림돌이 마두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마지막 수단인 이 군사적인 수단으로 그를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다가 지금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장악을 했느냐? 그건 전혀 아니다. 마두로 하나를 제거했을 뿐이고 그 밑에 한 300만 명에 가까운 소위 차비스모라고 하는 차베스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세력은 여전히 건재한 거고, 그들이 베네수엘라의 모든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현재 국가 재정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나요? 베네수엘라 국가 재정은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국가 부채가 GDP 한 200%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우리가 그걸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마두로가 들어오면서 국가 재정에 관한 통계 수치를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공식 통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IMF가 추산해 놓은 거, 추정해 놓은 데이터를 보면 아마도 이 베네수엘라의 대외 부채, 국가 부채가 한 1,900억 달러가 되는데, 그거는 GDP를 전체 추산해 보면 한 200% 정도가 될 거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수준이 지금 GDP의 50%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200%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는 파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나 심각하냐면 2013년 그 무렵 2013년이 마두로가 대통령에 취임한 그 해거든요. 그리고 차베스가 사망한 해예요. 차베스가 사망을 하면서 자기 후임자로 마두로를 지명을 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찍어줬죠.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의 1인당 GDP가 12,000달러였어요.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바에 따르면 2025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1인당 GDP가 많으면 한 4,000달러, 작으면 한 3,000달러 된다고 지금 추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1인당 12,000달러의 소득이던 사람들이 그 한 10몇 년 사이에 소득이 4분의 1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 된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의 재정 상태도 뭐 보나마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거, 정부 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마약 유통, 또 암호화폐 거래 이런 걸 통해서 그 검은 돈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석유 수출이라고 하는 것도 그림자 선단, 그러니까 이 숨어 다니는 그런 유조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놓고 다니지 못하고 숨어 다니는 그런 유조선들에다가 실어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 몰래 팔아서 검은 돈을 또 땡겨 쓰고 하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이 나라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나라가 더 경제적으로 나빠질 것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훨씬 잘할 것이고, 그래서 마차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사람으로서 202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여성 정치운동가, 그 마차도가 얘기하기를 정권만 바뀌면, 그래서 이 민주 세력이 베네수엘라의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 경제정책만 바꾼다면 베네수엘라는 몇 년 안에 300%의 성장을 할 수 있다, 경제가. 이렇게
장담을 한 정도로 그 정도로 현재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미국 기업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이익을 챙겨간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나빠질 수는 없다.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돈을 가져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돈이 생겼을 때 상당 부분을 베네수엘라에다가 재투자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왜? 여기를 살려놔야 되니까. 여기를 살려야 그것이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돼서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친미 국가로 돌아설 그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니까 그래야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던로우 독트린이라고 하는 거 또 트럼프 코롤롤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그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 인센티브가 충분한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근데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다. 왜? 그들이 지금 그 차베스 시대부터 마두로 시대까지 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2,800만 전체 인구 중에 한 300만에 달하는 이 차비스모라고 하는 이 세력을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들을 제거하려면 이거는 뭐 엄청난 내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상사태 선포와 무장 민병대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베네수엘라가 내전 국면으로 번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가 2,800만인데요. 그런데 소위 차비스모라고 하는 사람들요. 차베스주의자들. 이들이 한 300만 정도 돼요. 그리고 이들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군부, 행정부, 입법부 뭐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회주의자들이.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이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마두로가 조작해서 당선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실제로 나온 개표에서 나온 그 밝혀진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마두로에 반대하는 표가 전체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한 40 내지 50% 되고 마두로를 찬성하는 비율이 한 10% 조금 넘고 뭐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베네수엘라는 민주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투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두로도 투표는 했지만 완전히 그 투표 결과를 다 뒤집어 엎어서 지가 당선된 것처럼 했잖아요. 왜? 그들이 다 그 300만, 차비스모 300만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하려면요. 뭔가 거기 들어가서 정유시설도 막 만들고 채굴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차비스모들을 다 밀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다 총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밀어내질까요? 이거는 내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군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마두로를 체포해가지고 나온 것도 전부 전격 작전이잖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 타고 들어가서 마두로만 딱 체포해서 비행기 태워서 그냥 나온 거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를 장악을 하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면요. 10중 8구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식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실패했죠.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최근에 성공한 경우는 파나마의 노리에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체포했을 때 그 한 번은 성공을 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좀 큰 나라들 이라크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대부분 큰 나라들은 다 지상군 투입해서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세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몇백만 명을 다 학살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그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태인 학살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것을 못하는 한은 이거는 10중 8구 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어떻게 굴러갈지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독재자, 제거 민주주의 공식이 흔들리는 가운데 트럼프의 2차 공격 언급은 남미 전반에 공포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중남미 국가들 지금 뭐 박수를 치는 나라들도 있는 거고 공포에 떠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박수를 치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아르헨티나 그 밀레이 대통령 있잖아요. 예, 이건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매우 친하죠. 또 칠레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 이제 극우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극보수 대통령이죠.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체포를 아주 환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보나마나 실제로 뭐 공식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나라들도 정말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냐? 쿠바입니다. 쿠바는요, 사실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면서요, 쿠바를 형제 나라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쿠바가 경제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 쿠바에다가 이 베네수엘라가 막 그 석유 하루에 10만 배럴씩 막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쿠바는 베네수엘라에다가 군사 고문단이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그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파견을 해주고요. 그래서 서로 경제와 군사와 행정과 이런 것들이 거의 하나처럼 얽혀 있는. 그래서 요 얼마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에 쿠바인들이 한 뭐 15,000명 정도 그렇게 거주를 하고 있었대요. 지금도 아마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렇게 되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이 거의 멈췄다고 보면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 그림자 선단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쿠바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지금 석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쿠바에다가 석유 원조를 해줬던 큰 나라가 멕시코인데 멕시코도 트럼프 눈치를 보느라고 이제 하기 힘들 거예요. 그걸 주기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 선단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러시아도 쿠바에다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쿠바라는 나라는 완전히 이제 굶어 죽는 상태, 그리고 전기불을 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1950년대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압박과 그 경제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북한처럼, 예, 뭐 당장에 자체적으로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주시를 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 이제 이 코케인, 남미의 최대 코케인 산지가 이제 콜롬비아거든요. 여기도 좌파란 말이죠. 이런 나라도 이제 굉장히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고요. 또 공포에 떨고 있는 나라가 이제 그린란드인 거죠. 그린란드는 무슨 이 반미 국가도 아니고 그랬었지만 트럼프가 야, 그거 우리한테 팔어 땅. 지금은 거기가 덴마크 식민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상태에서 자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란드에 총리가 따로 있습니다. 덴마크에도 자체 총리가 있고 그린란드도 총리가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거의 더불어서 야, 그린란드 그거 우리한테 팔어. 왜냐? 거기 잘못하면 그거 중국 땅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땅 되기 전에 우리 미국한테 팔으라고. 그러면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을 만약에 안 듣는다. 덴마크도 말을 안 듣고 그린란드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쩌면 군사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반미 국가들, 또 트럼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국가들, 그건 파나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공포 속에 떨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요, 사실은 지금 우파로 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6년에 중남미에서 선거를 치르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권자의 성향이 상당히 우측으로 기울고 있어요. 지금은 좌파 정부들이 많거든요. 이 중남미에. 그런데 좌파 정부를 해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힘드냐? 퍼퓰리즘 정책은 해서 뭐 돈은 주는 것 같은데 경제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돈은 좀 주는데 그 돈이 쓸모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이 제대로 경찰 단속을 잘 안 하니까 마약 조직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범죄가 아주 기승을 부리게 되는 거고, 그거는 단순히 마약을 미국에다가 팔아 넘기는 거기를 떠나서 그 국내의 치안 질서도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이제 좌파 정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나라, 그런 유권자들이 많아지게 된 거고, 2026년에 선거를 통해서 뭐 그 선거가 제대로 치러진다면, 그럼 선거를 통해서 이제 우파 지도자들, 우파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 굳이 트럼프 때문에 공포에 떨 이유도 없어지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 그 많은 좌파 정권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군사작전을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나라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두로 정권 축출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중국은 정말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믿고 있던 형님 국가들이 중국하고 러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미국에게 덤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뒤에서 중국하고 러시아, 이 큰 형님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에는 중국 무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중국 자문단도 많이 들어가 있고 러시아 무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게 뭐 엉망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정말 힘도 못 쓰고 그냥 뭐 미군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사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미군은. 그러니까 그 중국산 무기와 러시아산 무기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중국이든 러시아이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 그거 뭐 국제법 위반이야,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지, 미국에다가 뭐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면을 구긴 거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예를 들어 이 동남아라든가 중남미의 다른 나라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또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 제3세계 국가들에게 야, 날 믿고 야, 나한테 기대, 그리고 미국에 가까이 가지 마, 이렇게 말할 사실은 볼 체면이 쓰질 않는 거예요. 체면뿐만이 아니고 그 상대방 국가의 입장에서는 너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 그런데 내가 널 믿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겼다가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야? 완전히 그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입증이 된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다 그런 상태이다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완전히 국제적으로 체면을 구긴 상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보더라도 말이죠, 참 난감한 상황인 것이 중국이 베네수엘라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300억 달러 뭐 이렇게 투자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빌려준 거죠.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석유 시설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워낙 이 차베스도 그렇고 마두로도 그렇고 그냥 그걸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그냥 시설만 만들어 놓고 그 생산을 못하고 이러는 상황이 돼서 엉망이 돼버린 것이지만,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것이고 뭐 그중에 상당수는 회수를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한 130억, 120억 그 정도의, 그 정확한 숫자는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만은 130억이나 120억 달러 정도의 돈이 아직도 베네수엘라에 묶여 있대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8조, 한 20조 정도, 그 정도 돈이 베네수엘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 자, 그런데 이거를 미국이 만약에 장악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 장악한다면 미국 회사들이 거기서 석유를 추출을 하고 정제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당장은 그 회사 거예요. 그 미국 회사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돈을 어디에다가 쓸까요? 그거를 중국의 부채를 갚는 데다가 쓸까요? 아니면 미국의 부채를 갚는 데다가 쓸까요? 미국도 베네수엘라의 채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베스가 이 석유 회사들, 베네수엘라의 내부에 있는 미국 석유 회사들이었거든요, 원래. 그거를 국영화를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몰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돈을 줄 의무가 생겨났던 것이죠.
그런데 안 주고 있었거든요. 조금 주고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안 준다고 그렇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석유 회사들이 그것을 장악해서 거기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기들이 묶여있던 그 돈을 탕감을 할까요? 아니면 중국에다가 그 돈을 줄까요? 중국에 돈을 안 주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10중 8구 중국은 그 많은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속이 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큰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도 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금 그 중국으로서는 또 다른 이 속이 타는 문제는 그림자 선단 문제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치면서 이 베네수엘라 앞바다를 들락날락거리는 소위 그림자 선단들을 납포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 척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요, 그걸 못했던 거예요, 누구도. 왜냐? 이들이 이제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배들은, 특히 이 대형 선박들은 다 자동 위치 식별 장치들을 달고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GPS로 해서 선박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국제 기구들이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든 또는 유엔이든 석유 금수 조치 같은 이런 경제 제재를 내리게 되면, 그러면 그 제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배 위치가 다 파악이 되니까 베네수엘라 같이 이렇게 제재를 당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석유를 싣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파악이 되니까 그게. 그러면 제재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 없는데 베네수엘라는 그걸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석유 수출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러시아도 경제 제재 대상인데 러시아도 계속 석유 수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했던 거냐? 그걸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건데 이 GPS를 교란을 시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는 방식이 있죠. 그걸 스푸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속여가면서 이제 국제기구의 감시망을 속여가면서 이 그림자 선단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석유 밀무역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연명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치면서 그 그림자 선단들을 찾는 방법을 개발해낸 거예요. 위성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 위성의 이미지, 선박 이미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그것이 발사하는 GPS 위치 인식 신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서로 대조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선박을 찾아내는 방법을 이번에 확실하게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 선단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이제 그거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란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 경제 제재 대상이 되는 나라들이 다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자, 이건 뭘 뜻하느냐? 그 제재 대상인 석유를 싼 값에, 아주 헐값에 들여다 쓰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고 인도고 터키고 이런 나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그림자 선단으로 아주 석유를 싸게 쓰고 있는 거고 뭐 일종의 검은 석유를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일이 다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제 상당히 난감한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제재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석유를 싸게 구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제 정치 또 세력 판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그림자 선단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 미국의 감시망에 다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뭐 상당히 난감한 이 사태인 거예요. 이 베네수엘라 사태라고 하는 게. 그런데 길게 보면 이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또 아닙니다. 중국에게.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누가 봐도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이건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유엔 헌장에 대한 위반이다라고 유엔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냥 야 이거는 그건 알 거 없고 이거는 미국 국내법을 어긴 거니까 이거는 난 그냥 뭐 군사적으로 해결을 할 거야. 그냥 그러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국제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군사적으로 덤빌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할 말이 생긴 겁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야 봐라 저 미국은 저 완전히 저 깡패 나라 아니야 저거? 그래도 국제법을 지키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훨씬 낫잖아. 우리는 국제법을 지키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고 존중해 주고 그러니까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까지는 먹힐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듣고 보면 뭐 맞는 소리이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제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 겁니다. 누가 주먹이 센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된 거고 중국의 말이 맞다고 해서 중국한테 가서 붙을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 와서 때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다른 질서의 세상 이제 약육강식의 세상 이런 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사태로 중국은 지금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두로 체포 이후 중국 SNS의 대만 침공 여론 확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중국의 SNS망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야 미국도 베네수엘라한테 저렇게 했는데 뭐 주권이고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냥 가서 중국도 대만 가서 라이칭도 그냥 잡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옛날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야, 미국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못할 거 뭐 있어.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도 지가 저 베네수엘라에 그렇게 했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 의하면 이렇죠.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대만을 중국에게 뭐 순순히 넘긴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제일 센 형님은 지금 미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일 힘센 형님이 미국이 되어버린 건데 중국이 한 2위 정도 되잖아요. 힘센 순위로 하면. 그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할 때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당신도 그 베네수엘라 먹었는데 나도 대만을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좀 뭐 봐줘라고 해서 그 말이 통하면 괜찮은데 미국이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대만이라는 나라가 치명적이잖아요. 미국에게. 왜냐? TSMC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라고 하는 게 미국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하는 게 미국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가 저렇게 뭐 엄청난 화랑을 하고 있는 것도 다 AI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AI의 핵심은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GPU인 거고요. 그 GPU를 설계하는 거는 엔비디아지만 그것을 이 웨이퍼, 그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실물로 만들어내는 것은 그건 TSMC잖아요. TSMC가 없다면 그러면 미국의 AI 산업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중국이 가져간다?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미국은 TSMC가 있는 대만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절대로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파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 또 뭐가 하나 있느냐. 그 지난 2025년 연말에 트럼프 행정부가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냈잖아요. 거기에 인도 패시픽 챕터에 보면 뭐가 있느냐. 그 제1 도련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반드시 지켜내야 될 태평양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제1도련선. 도련선이라고 하는 건 아일랜드 체인, 즉 섬들을 쭉 연결한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된 선이냐? 그러니까 류큐, 일본의 그 최남단의 류큐 열도 있죠. 거기가 이제 타이완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게 필리핀으로 또 쭉 연결이 되고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제1도련선입니다. First Island Chain인데 그 NSS 미국의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그 제1도련선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 선언을 한 겁니다. 2025년 말에. 그러니까 그건 트럼프가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을 내줄 수가 없어요. 중국이 그 밖으로 나오도록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1도련선 밖으로. 그러면 대만을 절대로 중국에 넘겨줄 수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 미국이 이걸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베네수엘라 문제하고 전혀 다릅니다. 베네수엘라를 군사적으로 그 미국이 저렇게 완전히 장악을 하는데 중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은 능력이 있어요. 대만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한 미군도 있고 오키나와에 있는 주한 미군도 있는 거고 뭐 항모가 얼마든지 와서 그 방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대만은 상황이 다르다. 거기다가 또 그 대만 자체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누구의 무기를 갖고 지금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대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중국 무기, 러시아 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그 미국 비행기가 가가지고 거기 완전히 전자 재밍, 일렉트로닉 재밍, 그러니까 전자 교란을 해가지고 그 방공망 레이더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만큼 중국제 무기, 러시아제 무기가 형편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만은 뭘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제 무기가 아니고 미국제 무기로 지금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가서 그거를 공격한다? 제대로 공격이 될까요? 그게 제대로 뚫릴까요? 제가 생각할 땐 뚫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만이. 왜? 중국 무기와 미국제 무기의 퀄리티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도 드러난 거고.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중국에서 지금 뭐 야 우리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중국도 대만을 저런 식으로 라이칭들을 잡아오자라고 하는 그런 그 SNS의 여러 가지 그 소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만 사람들이 이제 비웃고 있는 거죠. 대만의 SNS 계정에서는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하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뚫어봐라 여기를. 그게 뚫릴 거냐. 중국제 미사일 가지고 아무리 쏴봐라. 그거는 우리가 미국제 미사일을 가지고 다 요격을 하겠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그것이 드러난 것이죠. 또 이란에서도 드러났었죠. 이란에서 미국의 그 스텔스 전폭기가 가가지고 그 핵시설들을 다 폭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꼼짝 못했었잖아요. 그 중국제 대공포들 또 대공 미사일들 이런 걸 가지고 다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꼼짝 못하고 다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산 무기들의 퀄리티, 그것의 능력 이런 게 다 이제 드러났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을 거다. 이거는 특히 베네수엘라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더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이 LPR을 7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더 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게 LPR이라고 하는 게요. 시중은행들이 우대 고객, 우량 고객에게 대출해 주는 금리를 뜻하는 겁니다. 최우량 고객들에게. 그것을 이제 18개 은행, 또 20개 은행 이렇게 평균을 내서 그 숫자를 계속 제시를 하거든요. 그게 우대금리인데 이거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요걸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테크니컬하게 보면 요거는 이제 시중은행들의 우대금리의 평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중국의 인민은행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조절을 합니다. 인민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이제 자금을 공급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 공급해주는
공급량과 공급 금리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통해서 이제 시중은행들의 금리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P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겉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이거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인민은행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금리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라든가 또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또는 정책금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중국은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디플레이션이 심하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물가 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소비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다가 돈을 많이 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물가도 좀 올리고 물가 떨어지는 것도 좀 막고 또 주택 경기도 살리고 일반 소비 심리도 살리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은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물가 하락률도 심하고 이런데 정책금리는 내리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제일 큰 이유는요. 그 은행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지금 그 이윤율이라고 하는 거 마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순마진. 돈을 빌려주고서 돈을 얼마 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00원 빌려줬으면 자기가 얼마의 이익을 받느냐. 그 이익이 있어야 은행 경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돈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평균 예전에는 1.8%, 2%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3%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은행의 이익률이 떨어졌느냐? 이거는 부실 채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갚는 거예요. 돈을 빌려가서 소비자들이 빌려가서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고 돈도 잘 안 빌려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금리를 낮추면 소비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금리를 낮추면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소비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어 봤는데 과거에도 이게 소비도 늘어나지 않고 투자도 늘어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동성을 늘리는데 소비가 늘어나지 않더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빌린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또 빚을 갚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빚을 갚고 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은행의 이윤율이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윤율이 낮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은행이 반드시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뭐 100원의 예금을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뱅크런이 일어날 거에 대비해서 즉 많은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예금 찾으려고 달려드는 때를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걸 항상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윤이 있어야 쌓아놓는 건데 그 이윤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 준비금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은행들이 상당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지방은행들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다. 금리를 낮추려고 하더라도 은행 뱅크런이 일어나고 은행이 부도가 날까 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거기다가 설령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비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중국이 뭐 AI도 엄청 발전하고 로봇 산업도 엄청 발전하고 전기차도 그렇고 또 이 조선업이라든가 항공우주라든가 이런 게 엄청 발전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펀더멘탈 근본적인 그 뿌리를 살펴본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중국 전역에서 파산 임금 체불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분열의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핵심에는 부동산 침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축이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는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이것은요, 중국 지방정부와 건설업체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중국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한 3분의 1 정도가 토지 이용권 판매 수익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모든 도시 토지는 다 국유 토지이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가 올라서 있는 그 땅은 국유 토지예요. 국유 토지인데 70년 이용권을 그 일반 인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개인 인민들이.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지방정부가 돈을 버는 방법인 겁니다. 지방정부들을 국유 토지를 지방정부가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70년 이용권을 지방정부가 주택건설업체에다가 팔아요. 그러면 주택건설업체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서 돈을 벌죠. 지방정부는 국유토지 이용권을 판 수입, 매각 수입 그걸 가지고 재정자금으로 운영을 하죠. 그 돈을 가지고 이 토지들에다가 도로도 깔고 공항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또 이용권을 팔아서 또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지방정부 LGFB라고 하는 지방정부 융자평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지방정부가 직접 부채를 낼 수는 없으니까 LGFB 지방정부 융자평대라고 하는 일종의 특수목적법인 대출을 받는 목적의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 만든 돈을 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죠. 예, 도로도 놓고 공항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유토지 이용대금 또 융자평대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을 해서 대출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살림을 살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방 전체의 경제 규모를 키워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죽어버리니까 토지를 살 사람이 없어져잖아요. 그 건설업체들이 예전에는 그 국유토지 이용권을 사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매각해서 자기들 돈 벌고 지방정부에다가도 매각대금 납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건설업체들이 집을 팔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토지 이용권을 팔 수 없게 된 거고 전체 재정 수입의 3분의 1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동안 이걸 믿고 상당히 많은 대출금을 일으켜 놨는데 빚들이 그대로 쌓이고 이걸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기는 계속 돌아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이것 때문에 돈 못 받는 그 밑에 하청기업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도 돈을 못 받고 교사들도 돈을 못 받는 교사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공사대금 이런 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러니 수많은 부도기업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실업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의 국가들 같으면 돈을 많이 풀어서 이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건 중국 공산당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거예요. 1990년대 말부터 해서 2019년 고무렵까지 한 20년 동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엄청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국유토지 이용권을 매각하고 또 그것을 건설업체들이 받아서 아파트 짓고 또 소비자들은 그거 사서 투기를 하고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뭐 이런 이 사이클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서 집값도 많이 오르고 경제 규모도 엄청 커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는 중국 공산당 골수 공산당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할 짓이 아닌 겁니다. 왜? 이건 자본주의 방식인 거예요.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아예 내놓고 얘기를 했어요. 방주불초라고 하는 것. 중국말로 방은 우리나라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택은 주거용이지 불초야. 초라고 하는 건 투기를 뜻하더라고요. 투기 대상이 아니야.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집은 사는 거지 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중국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세금 어느 정도 매기고 끝나는데 여기는 아예 대출 자체를 다 끊어버린 겁니다. 은행에다가 시켜서 대출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들 다 망했죠. 그래서 헝다그룹이라든가 비구이안이라든가 요즘은 아주 왕커라고 하는 국영 부동산 기업까지도 지금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거는요,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이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자본주의 방식에 맞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경제를 키워나갈 거냐? 그게 바로 이제 첨단 산업들인 겁니다. 그게 태양광이고 전기차고 항공우주고 조선산업이고 방위산업이고 다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에다가 그 이전까지 부동산에 쏟아붓던 그 돈들을 다 이쪽으로 이제 몰아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 첨단 산업, 전략 산업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생산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이 다 글로 가니까. 그리고 엄청난 낭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건 중국의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건들이 다 남는 거예요. 생산만 하면 뭐 합니까? 생산을 하게 되면 그게 다 GDP로 잡히죠. 그래서 GDP가 뭐 5% 성장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들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없어요. 여기다 노동력이라도 많이 투입하면 괜찮은데 여기 또 중국이 AI에다가 엄청 투자를 하잖아요. AI, 로봇 이런 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첨단 산업들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AI에 의해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고용을 잘 안 해요. 있는 사람도 내보내요. 자, 그러면 이 경제가 어떻습니까? 산업은 엄청 발전하고 뭔가 생산은 되는데 소비는 안 되고 고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탕핑족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탕핑족 이게 뭐냐? 그냥 집에서 누워서 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업자는 아니에요. 실업률에 잡히진 않아요. 왜? 실업자라고 하는 거는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데 직장을 못 구한 사람 이게 실업자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실업률에 들어가요. 근데 탕핑족은 그게 아니에요. 구직 활동을 안 하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지 실업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그게 더 큰 실업자잖아요. 근데 그거는 빠져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실업이 엄청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압박을 가했죠. 시진핑 주석이. 또 사교육 업체들에 대해서도 엄청 압박을 가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일자리들이. 이건 또 왜 없앴느냐. 이건 이제 너무 커지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럼 결국은 다 이거 뭐 소비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 대학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못하게 하고 다 전략 산업들 키우는데 돈 들어가고 거기선 또 AI 로봇 가지고 이제 공장이 돌아가고 거기서 만든 건 팔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가 덤핑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네. 지금 중국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산업이 발전하고 위협적이죠. 이게. 위협적이에요. 정말 위협적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 중국 인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난한 거죠.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거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고 월급도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구조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은까지 통제에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요? 은도 희토류와 같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희토류 같은 경우는 네오디뮴이라든가 이런 그 영구자석 만드는 그 원료로 쓰이는 이거는 중국이 전체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없으면 지금 당장 다른 나라들이 전기차 만들기도 어려워지고
네, 모든 모터를 만들기도 어려워지고 또 이 방위산업 물자들 이런 것도 만들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이 무기화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히토류 너한테 수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은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은도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왜? 사실은 은, 텅스텐 뭐 이런 것들도요. 중국이 전체 세계 생산량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은도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또 전기차 모터 같은데 은을 빼고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체 세계 생산량의 60%를 갖고 있으니 중국이 이걸 가지고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한테 은 수출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난감해지는 상황. 그건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은을 전략물자로 지정한 거는요. 중국보다 미국이 먼저였어요. 작년에 미국이 은을 전략물자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은 이제 수입선 다변화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내놨거든요. 그 중국도 그래? 우리도 이걸 전략물자로 해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너 미국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내 말 잘 들어. 이제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일본에게다가도 그러고 우리 한국에다가도 그러고 이제 이 모든 물자들이 전쟁의 수단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똑같이 생산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무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 그런 게 뭐가 있느냐? D램, HBM 이런 것들은 한국의 굉장히 큰 무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 배 만드는 기술, 원자력 발전소 건설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한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직 전략 무기로 우리 이걸 가지고 누구를 위협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수단 그게 바로 조선이라든가 또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잘 못하는 거죠. 그렇게 첨단은 잘 못하고 그 대신에 다른 나라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히토류 같은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이걸 하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대상이에요. 왜? 히토류 정제를 한다든가 은 정제를 한다든가 은 재련을 한다든가 이런 게 공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걸 안 하려고 하고 그 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중국은 그걸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는 거죠. 공해 별로 문제 삼지 않고 뭐 인건비도 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이 그것에 이제 최다 공급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무기화하겠다. 이제 은도 그 대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들은 중국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국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중국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자산들, 전략적인 산업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큰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이 제1도려선까지는 자기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물론 자기 거고 남중국 해도 자기 거고 또 일본의 류큐 열도라든가 이런 것도 중국의 내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당장 군사적인 공격을 할 수는 없으니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또 산업적인 이런 전략적인 자산을 가지고 무기화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히토류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압박을 시작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넌지시 띄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또 관세 압박을 하니까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산업적인 전략적 자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전략적인 목표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패권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경제적인 수단들을 본격적으로 쓰고 있다. 사실 중국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일 거예요. 태평양 일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본 6개월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근데 그거는 미국이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히토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취할 거 사실 우리가 마땅히 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게 중국 편에 서느냐 미국 편에 서느냐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느 쪽 편도 이건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는 거 이것일 텐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권에만 맡겨둘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거잖아요. 중국 진영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진영에 속할 것이냐 이거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어느 진영에 속하더라도 그 진영의 색채를 띌 수밖에 없죠. 중국 진영에 속하게 되면 중국 같은 체제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 진영에 속하면 미국 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쪽도 천국은 아니죠. 어느 쪽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지만 어느 쪽에 속할 때 그 문제가 작을 것인가 그걸 우리 국민들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 거죠. 양쪽 다 모두와 잘 지내는 거 그러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처럼 신흥국 통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보면 바투화는 굉장히 강해졌어요. 2025년 초와 말을 비교해 보면 한 10% 강해졌습니다. 달러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 한 7% 달러에 대해서 떨어졌죠. 엔화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요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었냐면 이 신흥국들 물론 일본은 신흥국은 아니지만 한국과 태국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통화 가치가 환율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자유무역과 이 자유금융으로 다 모든 나라들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비슷하다면 그 나라의 주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투자 수익률이 높다면 자본들이 국제 그 자본들이 다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 또 자금이 많아지면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나라별로. 그런 상황이 쭉 형성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 시대도 아닌 거예요. 나라마다 이제 다 관세 장벽 쌓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투자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투자가 아니고 미국이 막 강제로 하라 그러고 또 중국에서는 자본이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막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옛날 같으면 신흥국은 대개 다 이 통화 가치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경제학에 보면 신흥국 베타 또는 아시아 베타라고 하는 건 BETA를 말하는 겁니다. 이 베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전체 국제 금융시장의 평균 투자 수익률에 대비해서 이 신흥국에 투자했을 때의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고 하는 그 수치를 말해주는 게 그 신흥국 베타 또는 아시아 베타 이렇게 불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신흥국 또 아시아 국가들은 되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신흥국, 아시아 베타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다 깨지고 국제 금융 질서도 흔들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나라마다 다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국 같은 데는 엄청 올라가고 한국은 떨어지고 뭐 일본도 떨어지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도 다 제각각 또 필리핀, 대만 다 제각각 노는 게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중국 경제와의 분리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경제하고 동조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잘 되면 중국에 수출을 하거나 또는 중국의 물건을 받아서 가공해서 또 재수출을 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중국에다가 중간재 수출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잘 되면 한국 경제도 잘 되고 이런 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깨져버렸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다 나왔죠. 일본 기업들도 다 나오죠. 중국에서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 경제와 아시아의 다른 나라 경제가 이제 동조화가 돼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에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다 제각각 경제 상황이 흘러가고 금융 상황도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 질서 또 자유로운 국제금융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되고 흔들리면서 지금 나라별로 과거에 있었던 동조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희미해져 간다. 소멸되어 간다. 다 나라별로 제각각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은요. 일본 기준금리가 지금 0.7% 그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금리예요. 왜냐하면 아베 정부 때 본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시중은행에다가 제공하는 그 자금의 금리가 마이너스 0.1%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들도 이것을 그런 돈을 받아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제로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그 우에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면서 이제 정상화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차츰차츰 그걸 올리기 시작했고 현재는 0.7%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7%가 되는 거니까 일본으로서는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일본 엔화는 약세예요. 근데 말이죠. 금리가 높아지면요. 그 나라의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한 그 나라의 통화는 강세를 보이는 게 맞아요. 금리가 높아지면. 왜? 그 나라로 투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나라로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이제 달러로 들어오게 될 텐데 그 달러가 들어와서 달러는 공급이 되고 그걸 이제 엔화로 바꿀 테니까 그래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 달러 값은 떨어지고 엔화 값은 올라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통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거에는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라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어땠냐면 이게 디플레 국가였잖아요.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1% 뭐 이랬어요. 금리는 마이너스 0.1%예요. 그러면 실질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금리는 플러스 0.9%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 금리가 마이너스 0.1%라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그거보다 더 마이너스 숫자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플러스 0.9% 뭐 플러스 1% 이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요 0.7%라고 표면 플러스 0.7%라고 표면 금리가 그렇다고 보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한 3%,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과거와 역전이 된 거예요. 실질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3% 이렇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표면 금리가 마이너스 0.1%인데 실질 금리는 플러스 1%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표면 금리가 0.7%인데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투자하면 옛날보다도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통화 가치가 더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 수지도 또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왜냐하면 일본의 산업이 잘 살아나지는 않고 있어요. 일본은 바꾸질 못하기 때문에 옛날 거를 바꾸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게 우리가 가서 관광하기는 좋지만 경제 발전을 하기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어 있는, 그래서 디지털화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AI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무역 수지도 적자, 그리고 실질 금리도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돈이 자꾸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물 가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태국 바트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국이 2024년 뭐 그 무렵에 비해서 현재까지 통화 가치가 달러에 대한 환율로 따졌을 때 통화 가치가 한 10% 높아졌어요. 우리는 한 7, 8% 낮아졌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근데 태국의 바트화는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좋으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수출도 잘 안 되고요. 전쟁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 나라 돈의 가치는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거는요, 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큰 요인은 금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태국 사람들은 금을 거의 돈처럼 생각한대요. 그래서 집에다가 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금값이 싸면요, 다들 금 사서 그걸 쌓아놓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은행에 저축하거나 뭐 주식 투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도 집에다가 금을 쌓아놓는데요. 그러니까 값이 싸면 금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금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에 금값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금을 엄청나게 많이 판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다가 금을 팔겠습니까? 그거는 금은방에다가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은방에 금이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 금을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을 하죠. 수출을 하면 금 대신에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 달러를 가지고 바트화를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바트화 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달러의 유입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걸 바트화로 바꾸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다시 금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금을 사느냐? 쌀 때 사지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놓은 걸 지금 판 겁니다. 2025년에. 자, 그럼 언제 다시 살까요? 그건 언제 살지 몰라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이거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사야 되나? 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그때 금을 사 모으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때 태국 바트화의 가치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특이한 이 금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게 바트화의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식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미스터리 자본이 바트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태국의 중앙은행의 이제 그 국제 수지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 기타 항목 이렇게 되어 있는 특별히 분류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되어 있는 그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2025년에. 그럼 그게 뭐냐?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그거는 범죄 자금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는 되느냐? 추산하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잡힌 금액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억 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산들을 해요. 연간. 왜냐?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여기가 거대한 범죄 사기 집단이잖아요. 마약 재배 단지이기도 하고. 네. 이 골든 트라이앵글 황금 삼각지대라고 하는 여기에서 거래되는 이 불법 자금들 범죄 자금의 규모가 추산하기로 한 600억 달러, 660억 달러 이 정도 되는 거로 추산이 되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태국으로 흘러 들어온대요. 태국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뭐를 하느냐? 금을 사는 거예요. 태국이 워낙 금시장이 발달해 있으니까 태국에서 금을 사고 또 그걸 바투화로 바꾸어서 그 바투화를 가지고 부동산을 또 산대요. 그리고 태국에서 그 돈들이 잘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태국에 뿌리를 둔다는 거죠. 태국이 비교적 안전한 나라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범죄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바투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태국 바투화의 가치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자금이라고 하는 게 뭐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높은 그런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충분한 상황에서도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구조적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중요한 것은 달러와 원화에 대한 수요,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달러 공급도 굉장히 잘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돈을 이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일 거 아닙니까? 7천억 달러나 수출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고 수입과의 차액인 무역 수지도 상당히 큰 흑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수출업자들이 갖고 있는 달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원화로 교환하지 않는 거예요. 왜 원화로 교환하지 않느냐? 앞으로 미국에다가 투자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투자하는 게 별로 돈이 남을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투자를 할 이유는 뭐냐? 트럼프가 자꾸 와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도 갖다가 붙여놓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미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에 팔 수도 있고 미국을 등에 업고 수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할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투자하는 건 어떠냐? 한국에 투자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 지금 노동시장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 지금 노동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겠지만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칼퇴근들을 하고 쉬는 날은 모두 다 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요. 이제 노동시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노동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죠. 노동시간도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노동 공급량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노동시간으로 봤을 때 노동자 숫자 줄어들고 노동자당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 수요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럼 결과는 뭡니까?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전 분야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왜? 이제 노동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득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노동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은 노동 생산성을 긴 노동시간으로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노동시간을 줄여버리니까 생산성은 결국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투자해가지고는 이제 남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그건 기업들만이 아니고 그건 기관 투자자들도 그러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일반 개인 투자자들 소위 서학개미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다가 투자 안 하잖아요. 왜? 뻔히 다 아는 거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돈은 다 밖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달러를 벌어들이더라도 그걸 원화로 교환하지 않는다. 원화를 갖고 있는 사람도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달러로 교환한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달러 값은 올라가고 원화 값은 떨어진다. 그게 바로 이제 환율이 높아지는 현상인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달러 자체가 국제시장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유로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또 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 참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이 정부와 또 한국은행과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개입을 통해서 국민연금 할 때 뭐 수합 방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 외환 시장에서 이런 수요들을 격리를 시켜서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임시 방편이에요. 그거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원화 가치의 하락, 약세 이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